얼마 전에 저희 커뮤니티에도 글 남겨주셨지만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제 돌아가셨죠. 네, 대중성이란 면에선 히가시노 게이고를 따라갈 사람 같아요. 제가 만약 소설을 쓴다라고 한다면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작가죠. 이렇게 책을 쓸 수도 있구나. 키워드로 정의하자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떤 키워드는 미쳤다고요. 그거 아세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대요. 학창 시절에 책을 안 좋아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책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대요. 그렇게 썼기 때문에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오늘 좀 특별한 장소에 네. 사실 저는 교수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찾아왔는데 어느 공간인가요? 여기가 이제 사유의 서재라는 와인을 주로 팔고 좀 파인다이닝 같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5층인데 4층에 5층은 이렇게 좀 카페 와인 마시게 주로 되어 있고 4층에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거기가 되게 예뻐요. 테라스로 꾸며서 보통 이제 서가나 이런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그 강남역에 있었던 그 사유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적인 이미지. 그래서 소개팅 명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남산에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남산이 네, 엄청 예쁘게 보이네요. 네, 오늘 좀 멋진 공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저희 커뮤니티에도 글 남겨주셨지만 네. 일본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제 돌아가셨죠. 네. 교수님께는 어떤 분인지도 좀 궁금하게 하고 이게 이 얘기가 잘못 들어가면 욕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라디오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김태훈의 프리웨이인가 할 때 제가 책을 좀 많이 내잖아요. 책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때 하면서 계속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하고 주니까 몇 번, 그러니까 그때 김태훈 씨가 야, 이 정도면 거의 한국의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PD가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일본의 이시안이라고. 그래서 그냥 책을 많이 낸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책을 많이 낸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일단 너무 잘 써요, 글을. 그리고 저는 대중성과 예술성이라고 했을 때 일단 글이 팔려야, 소설이 팔려야 거기서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글은 안 팔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술성은 좋은데 대중성이 없다라고 하면 영향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 예술가 개인의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 영화 같은 경우도 그래서 대중성 있는 영화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지, 메시지만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면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저는 대중성과 예술성이 둘 다 있으면 너무 좋지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면 대중성을 먼저, 그리고 거기서 메시지를 조금씩 담아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성이란 면에선 히가시노 게이고를 따라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소설을 쓴다라고 한다면 히가시노 게이고처럼 써야겠다,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작가죠. 교수님도 히가시노 게이고 처음 접하셨을 때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계기였었고 그리고 처음 딱 얘기 샀을 때 키워드로 정의하자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어떤 키워드는 미쳤다고요. 아마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는데, 용의자 X의 헌신과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중에 어느 게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둘 다 너무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서, 근데 둘 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더 기억에 남았던 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었던 것 같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그리고 한국의 힐링 소설 붐이 계속 불어서 지금도 한국 힐링 소설하면 K 힐링 해가지고 팔리는데, 그 힐링 소설의 제일 앞에는 사실은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힐링 소설이랑 키워드를 보면 힐링 소설 측은 너무 재밌어. 그 힐링 소설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에세이 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얘기를 담아내고 해가지고 너무 감동을 노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나미야 자파점은 힐링 소설 치곤 딱딱해요. 근데 딱딱한 소설 치곤 되게 힐링이야. 이런 느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사람 원래 추리소설 작가거든요. 살인 사건만 안 등장했지, 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추리소설 구조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과거와 연결된다라는 좀 초자연적인 살짝 들어가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고 정보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정보의 조각들이 나중에 다 모아져가지고 하나로 합쳐지는 거, 이게 사실은 추리소설이거든요. 증거에서 마지막에 탐정이 그래서 범인은 바로 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런 추리소설의 외향을 입고 안에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성공한 거는 사실은 그냥 인간의 이야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추리소설이라는 외피를 입고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미야 자파점이 더 기억에 남는다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추리 소설을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죠. 네. 추리 소설 이꼬르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부르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보면은 추리 소설을 걷어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가시노 게이고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추리 소설을 걷어냈을 때라고 한다면 사실은 추리 소설을 걷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에 등단했을 때 그때 아마 그 엔지니어로 회사 다니다가 소설 써가지고 그게 상을 타면서 등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초창기는 추리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용의자 X의 헌신까지 이거 2006년인가 나왔을 텐데 여기까지 한 20년 걸리거든요. 요 사이에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 지금의 일본 국민 작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갑자기 천재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정말 추리 소설만 했어요. 그 추리에만 집중하다가 점점점 그 안에 인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추리만 하는 게 좋아요. 추리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그래서 셜록 홈즈라든가 에르큘 포아로처럼 정통 추리물, 거기는 살인범이 내가 어떤 고뇌에서 살인을 했고 그 후에 가족들은 어떻고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런 어떤 트릭이 있고 그 트릭을 깨부수는 그런 거니까 약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한다는 면에서 그런 걸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걸 깬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거고, 제가 보기엔 셜록 홈즈나 에르큘 포아로를 이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가 들어갔냐면 살인이라는 사건이 있고 그 앞뒤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을 벌인 다음에 그 형이 교도소에 가거든요, 무기징역으로. 그러다가 거기서 동생한테 계속 편지를 써요.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취업을 해도 형이 살인범이라며 이런 식으로 잘리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게 형이 살인범이다 이런 게 잘려가지고 형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그게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라는 게 있고, 사실 살인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점점 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감정이었고 이렇게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이게 좀 다른 반열로 올라간 거죠. 추리소설 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설의 팬까지도 꽉 잡게 되는, 그러니까 추리소설만으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거기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회의 문제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국민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제 나이 또래는 히가시노 게이고 제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맞고, 사실 우리나라 작가들 많이 몰라듣고 그래도 히가시노 게이고는 아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그게 2010년도쯤에,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9년 살 거예요. 10년 동안에 교보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작가가 히가시노 게이고래요. 무라카미 하루키나 베르베르보다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작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사실 일본이란 단어가 네.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잖아. 에이,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게, 그런데 친해. 그게 약간 뭐랄까, 이 약간 좀 이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Y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K대랑 이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땐 진심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교수님 샤도르인데 굳이 왜 와이드라고? 그렇군. 그래서 어쨌든 라이벌 대학이 있어서 그러면 정기 교류전을 한단 말이에요. 정기 교류전을 하면 쟤네 매너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외국에 갔다가 이제 우연히 사람들을 만났는데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출신이잖아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년도에 그거 우리 거기 아카라케 누가 오지 않았냐? 그러면 자기도 왔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교류전을 하면서 뭔가 서로 얘기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친한데 친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일본과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서가 제일 많이 번역이 되는 게 미국 책이랑 일본 책이에요. 프랑스 책, 불가리아 책, 인도네시아 책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책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또 정서적으로 보면 미국 책들은 한국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나 전개하는 방법이나 좀 다른데 정말 사건 중심으로 파파파박 이렇게 가는데, 일본 책들은 굉장히 감정 중심이잖아요. 사소설 전통이라고 해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러면 고양이 혼잣말이거든요. 쟤는 왜 저래 막 이런 거 되게 사소설 전통인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사소설 같은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건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한국 감정에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사소설 전통보다는 오히려 한국 감정에 좀 더 맞는 작가가 아닌가. 되게 영화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었나. 일본에서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외피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 입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히가시노 게이고가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한 거 다작하죠.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거의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초창기 작품하고 마지막 점으로 왔을 때 좀 차이가 있나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창작의 비밀이 있어요.
지금 106권이라고 하거든요. 106권.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홈페이지에 제가 이력을 정리하려고 저는 제가 책을 97권째 내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권째 낼 때 이벤트를 크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AI한테 야,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내가 쓴 책 다 찾아서 정리해 라고 했는데 103권을 낸 거예요. 다음 달에 책이 나왔는데 104권째죠 그게. 오씨 100번째 이벤트 어디 간 거야 하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인데, 근데 완전 다른 거는 저는 단행본만 치면 30 몇 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단행본만 치면 한 30 몇 권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은 단행본만 106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지금부터 제가 한 20년 죽어라 해야지 그만큼 되는 것도 이제 대단한 거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요. 산업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같은 창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초창기랑 지금이랑 굉장히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달라지긴 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감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품들이 어떤 거냐면 갈릴레오 시리즈가 있고요. 가가 형사 시리즈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시리즈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시리즈와 관계없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든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편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리즈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그게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시리즈는 좋은 게 뭐냐면 설정,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건만 들어오면 여기서 움직여요. 시트콤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시트콤 작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던져지면 이 사람이 하는 대사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사를 다 쓸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라면 이런 대사를 할 거예요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미있는 설정 상황만 생각하면 된대요. 이런 것처럼 시리즈가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고 중간중간에 시리즈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다 했을 때 다른 것들이 살짝 들어가면서 106권까지 쭉 올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 때문이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 자체는 원래 기계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그 어떤 사건을 파헤치고 막 그런 부분들에 거기에서 얼마나 감정들이 더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점점 더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건데 큰 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106권이 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원작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만들지 않았어요. 용의자 X의 헌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영화화됐고 중국도 됐었나? 그리고 인도까지도 그게 영화화됐죠. 같은 작품도. 예. 그 영화 한국에서 만든 거 보셨나요? 아니 못 봤죠. 안 봤어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알잖아요. 용의자 X의 헌신은 핵심이 뭐냐면 그 용의자 X의 헌신이 왜 유명하냐면요. 보통 추리소설은 누가 범인이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스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범인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트릭을 해가지고 속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 그게 이런 트릭이다가 밝혀지는데 그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헌신이다. 뭐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들,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이 궁금해서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걸 다 아는데 영화가 이게 과정인 거잖아요. 그걸 다 아는데 이 영화가 재밌으려나? 왜냐면 범인만 모르면 그 과정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연출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재밌을 텐데 과정들을 아니까 굳이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텍스트로도 이미 너무 더 완벽하게 다가왔으니까 네. 이게 영상화됐을 때 별로 기대감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영상화할 때는 상상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작품 자체가 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 같아요. 아예. 히가시노 게이고가 원래 영화도 만들었대요. 젊을 때는. 이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게 그거 아세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대요. 학창시절에. 책을 안 좋아했고 심지어 싫어했고 처음으로 읽은 책이 그 누나가 읽던 추리소설을 처음으로 하나 읽었대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이 책 하나를 읽고서 재밌네? 나도 이런 걸 쓰고 싶어. 라고 해서 6개월 뒤에 300매짜리 추리소설 하나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걸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봐도 야 저거 재밌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기타를 배운 다음엔 바로 작사 작곡을 하고 영화를 본 다음엔 나도 영화를 만들겠다 해서 단편 영화 같은 거 심지어 출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중에 영화에 제일 꽂혔대요. 왜냐하면 소설이나 음악이나 이런 게 다 영화로 집대성되잖아요. 영화에 꽂혀가지고 그런 부분에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화에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지 공부해서 이과거든요. 공대 가가지고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영화 감독 같은 시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책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대요. 그래서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체는 너무 멋있고 예쁘지만 머리 안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사꽃 흐드러지게 핀 봄날 어쩌고 이런 거 봄이었다 이런 끝이잖아. 그런 식으로 장면 전환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고 보면은 영화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게 그렇게 썼기 때문에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그 영화 같은 느낌? 책을 봐도 그냥 영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소설인 거죠, 주로. 그 초반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방금 얘기하실 때도 이제 그렇게 약간 영화화와 그렇게 좋을 만큼 되게 쉽게 히가시노게이고만의 문학성도 잡고 대중성도 잡고 약간 동시에 잡는 그런 작가들이 또 이렇게 히가시노게이고 말고 또 있나요?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래도 그 대중성도 있고 그리고 나름의 그 대중성만 있나? 아니 근데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 특유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상실의 시대에 나왔던 그런 세계관 그런 거에서 뭐 일단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작가 중에서는 대중성과 문학 예술성을 다 잘 사로잡은 작가다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예술성은 다들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과 관점이 있으면 철학도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누가 이게 예술성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술하고 있어 라고 하면 그게 예술인 거지 뭐. 그래서 예술성을 판단하기 힘들고 거의 독자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 일정한 관점에서 그러면 예술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대중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성인데 한 방향에서 한쪽으로만 쭉 작업을 해가지고 일가를 이뤘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예술성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다 있다라고 했을 때 천명관 작가의 고래 이게 진짜 되게 두껍거든요. 읽을 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무슨 얘기야 라고 요약하라면 요약을 못 하겠어. 너무 이야기가 진짜 타고난 이야기꾼 같은 느낌으로 쫙 하는데 백년의 고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의 백년의 고독 같은 느낌인데 와 이건 뭐지? 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전명관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 영화 감독 출신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히트한 건데 그래서 다작을 하거나 많은 책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게 되면은 와 이거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다 가질 수 있겠다 상도 타셨거든요. 그래서 손명관 작가를 뭐 지금까지는 뭐 대중적으로 아주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히가시노게이고 책들을 되게 좋아하실 테니까 그 중에서도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의 원픽은 뭐고 그 이유가 뭔지도 좀. 저는 얘기했지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원픽이고 이유라고 한다면 이렇게 책을 쓸 수도 있구나. 저는 원래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알고 보니까 추리소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이 합쳐지면서 아 이렇게 마지막에 풀리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일종의 복선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리소설엔 증거지만 그냥 소설에서는 떡밥이 뿌려졌는데 이게 딱 풀리고 이 떡밥이 이렇게 풀리고 다 연결되고 와 그런데 그 합쳐지는 쾌감이 엄청난 데다가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각자의 사연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연들이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야 책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진짜 원픽이란 느낌이었고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약간 이건 뭐지 했던 게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책 미스테리가 있거든요. 근데 미스테리 자체도 이게 미스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 얘기를 길게 풀어가지고요. 아 이거는 끝까지 다 보고 약간 억울하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보단 약간 떨어졌구나 하는 그게 아직도 약간 남아있어요. 커뮤니티에도 잠깐 예고해 주셨는데 이제 타기하신 뭘 소식을 접하시고 일빈청 식빵에서도 한번 꼭 다루겠다라고 구독자분들하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이번에 그 유작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탈고해가지고 나오기로 했는데 그 돌아가신 날짜 기준으로 한 10 며칠 있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번역돼서 한국에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말하자면 이렇게 돌아가셨고 이슈가 있으니까 아마 되게 빠르게 번역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뭐 한두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잘하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영원의 기억이라는 갈릴레오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형사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그 마케팅 문구가 벌써 나왔대요. 그래서 이 영원의 기억이 나오면 그거는 바로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아마 그러니까 마지막 유작이잖아요. 히가시노 게이고 책 중에 최고로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나온 것 중에. 이거는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출판사에서는 지금 그 작가님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때 오픈하는 시기를 네. 조율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니까 딱 그 이미 출간 날짜는 정해져 있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근데 위독하다라는 말만 들려도 책도 많이 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중 앞에서 많이 나타나는 작가는 아니에요. 진짜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가 직접 인터뷰한 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짐작하기에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면 소설 안에 화자가 이제 헷갈린다. 그러니까 소설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나타나지 않는 작가는 또 하루키가 또 그렇잖아요. 하루키는 진짜 내향형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향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노우보드, 스키 이런 거 겨울 스포츠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노우보드에 엄청 후원을 많이 했대요. 근데 스노우보드 후원을 많이 하다가 스노우보드가 점점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대회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같이 즐기고 이런 걸 보면 아니 대회도 만들 정도로 영화 보면은 만들어 버리고 뭐 보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향형은 아니고 오사카 출신이에요. 또 오사카 아시죠? 네. 도쿄랑 다른 거. 그 고독한 미식가 보면 그 도쿄 사람이잖아요. 도쿄 사람이 오사카 가서 혼자 음식을 먹는데 옆에서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참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참견하고 그런 게 도쿄에서는 되게 싫은데 오사카는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한국의 시골 같은 느낌. 저도 옛날에 오사카 갔을 때 저희 와이프랑 술집에 딱 들어가는데 1층에 담배 연기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일본은 그 술집 안에서 담배 피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일본 아주머니 주인분이 뭐 앉으라고 일본 말을 못 알아듣는데 느낌이 확 오잖아요. 앉으라고 딱 그러니까 이게 담배 때문에 싫다고 그랬더니 정말 등짝을 딱 치면서 뭐 그딴 걸 갖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사카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오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듯하게 정리된 것보다 복잡하고 사람 냄새 나는 걸 더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은 약간 내향형은 아닌데 그렇게 숨어 있었던 거는 소설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히카시노 웨이보 작가님이 어쨌든 이제 카비하시고 교수님이 뒷바르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저는 몰랐고 저는 몰랐는데 이 교수님 채널 보고 깜짝 놀라서 막 검색해보고 어쨌든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써주신 글 보니까 조금 충격받으셨다 뭐 이런 글을 좀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뭐랄까.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분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말이 가깝지 실제로 가깝게 지내지 않잖아요. 고모의 삼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 사실 본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그 별로 안 오거든요. 근데 이제 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하고 깜짝 놀라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 같은 느낌인 거죠. 계속 공장처럼 계속 글을 쓸 것 같고 히가시노 게이고에 그런 루머 있었던 거 아시죠? 혼자가 아니다. 1인이 이렇게 106권을 쓸 수가 없다. 이거는 히가시노 게이고 창작 집단이 출판사에서 잡아다가 삼성에서 기술 좋은 거 나오면 외계인 고문설 있잖아요.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해가지고 기술이 나온 거다처럼 창작 집단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문해서 이렇게 내는 거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계속 냈잖아요. 그러니까 때 되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1년에 몇 권씩 분기마다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당연했었는데 그게 공장이 기계가 쓰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항상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막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내일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냐 그러면 지금 아프셔서 입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나한테 당연히 존재하던 게 언젠간 없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 친척의 죽음보다는 이런 늘 보던 사람의 죽음에서 더 확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영상이 올라가서 이제 썸네일을 보고 누군가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한다거나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하는 분들도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이걸 같이 본 같은 팬들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히가시노 게이고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좋은 인생이었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계속 이제 그걸 보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분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인생이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인세를. 그게 2023년에 히가시노 게이고가 일본 판매 1억만 권이 돌파했다면서 이제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다 합치면 1억 6,800만 권이 팔렸대요. 2023년까지. 근데 그거를 아니 1억 6,800만 권인데 거기다가 한 인세를 권당 1,000원씩만 해보세요. 1,680억인 거죠. 2,000원 하면 게다가 책만 팔아서 그런 건데 거기에 영화 판권이니 뭐니 다른 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책을 쓰고 싶고 그리고 책을 쓰는 게 이 사람한테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통 어떻게 쓰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 문장을 쓰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문장이 따라 붙는데요. 그래서 히가시노게 이거 GPT였구나라는 원래 그런 어떤 원리잖아요. LLM이. 그러니까 막 따라 붙는데 아니 그럼 복선은 어떻게 넣으세요 그랬더니 쓰다 보면 앞에 복선이 넣어져 있대요. 책을 쓰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 창작하는 걸 보면 스노보드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인생이었구나.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계기가 뭐냐면 공대생으로서 엔지니어로 사는 거는 되게 안정적인 생활이고 소설가를 해서 소설을 쓰는 거는 사실 불안정한 생활인 거잖아요. 물론 그 등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을 타면서 뭔가 나도 이제 인정받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된 건 있지만 요 전환점이라는 게 인생에 한두 번 이상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전환점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원래 있던 거에서 계속 머물다가 그 전환점에서 이걸 놓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 전환점을 잡은 거죠. 과감하게 안정적인 예전이면 진짜 공대 엔지니어면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걸 놓고 소설은 취미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놓고서 소설가로 전향할 수 있었다. 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히가시노 게이고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소설 좋아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다 소설가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하나 완성하고 싶다. 소설 하나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물론 직장 그만두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냥 책 하나 보고 바로 소설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준비를 한 다음에 책을 쓴다. 소설 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의 인생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 품고 살다가 그게 잘 되면 언젠가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게 소설을 쓰든 뭐 음악을 만들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래방에 가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참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저도 그래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 교수님 소설 쓰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해서 제가 못 쓰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막 음베르토 에코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장미의 이름 이런 거 기대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 진짜 소름 돋았고 그러네요. 왜 네, 소름 네. 돋았냐면은 저는 그냥 정말 되게 형식적인 질문을 꼭 히나시노 게이고와 타계하셨습니까? 같이 사랑했던 팬들과 마지막으로 어떤 인사를 나누고 싶으신지를 좀 여쭤본 건데 네. 거기에서 하고 싶은 걸 하세요라고 네. 대답해 주실지는 몰랐었거든. 어, 난 생각 아예 못했어. 이제 히나시노 게이고의 삶에서 교수님이 봤을 때 어떤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 같이 사랑했던 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라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작가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설로도 메시지가 되지만 자기 인생으로도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샘플로 들어서 얘기할 때는 뭐 그 사람이 쓴 메시지도 있지만 그 사람 인생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를 봐라. 뭐 누구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상당히 특이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